안녕하세요. 애들리 포커스의 9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I 연구의 핵심 인물 2명이 최근 발표한 도발적인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정말 흥미롭네요.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 과학자 데이비드 실버와 강화학습의 대가 리처드 서튼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험의 시대, 이러 오브 익스피리언스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두 사람 다 AI 분야에서는 거물급 인물들이죠. 맞아요. 데이비드 실버는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개발한 연구팀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고, 리처드 서튼은 강화학습 분야의 대표적인 교과서를 쓴 학자죠. 이 두 사람이 함께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 Welcome to the Era of Experience는 MIT 출판사의 책, 디자이닝 언 인텔리전스에 수록될 예정인 챕터인데 이미 AI 연구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 주장과 그것이 AI 발전에 가져올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먼저 실버와 서튼이 제시한 경험의 시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AI 발전이 지금까지는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AI가 직접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체적으로 생성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AI 발전의 패러다임을 인간 데이터의 시대, 이러 오브 휴먼 데이터라고 부르는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현재의 AI,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LLM들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텍스트, 코드, 이미지 같은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로 학습되고 있어요. GPT, 클로드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접근법은 AI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상당 부분 따라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메타 AI의 수석 과학자인 얀 르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던데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얀 르쿤은 현재 LLM 패러다임의 유효 기간이 약 3에서 5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예측했어요. 그는 2025년 1월의 다보스 포럼에서 5년 안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대신 새로운 AI 아키텍처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접근법의 한계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그런데 문제는 있나 보네요. 네, 실버와 서튼은 기존 접근법이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고품질 인간 데이터는 유한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양질의 텍스트나 코드는 이미 대부분 소비되었거나 곧 소진될 거라는 거죠. 둘째, 인간 데이터를 모방하는 방식으로는 AI의 능력이 인간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AI가 찾아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경험의 시대를 제안하는 거군요. 이 경험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경험이란 AI가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생성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물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거나 코드를 작성해 실행 결과를 관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얻는 데이터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경험이 AI가 강해질수록 함께 발전하며 잠재적으로 무한하다는 겁니다. 인간 데이터와 경험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간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적인 데이터인 반면 경험은 AI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동적으로 생성하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얀 르쿤이 지적했듯이 데이터 시대와는 달리 경험의 시대에는 AI가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정보의 양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데이터의 한계와 미래 경험 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이 대비되는군요. 맞습니다. 둘째, 인간 데이터는 인간의 지식과 편향을 그대로 반영하지만 경험은 AI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영역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죠. 셋째, 르쿤이 언급한 물리 AI, 피지컬 AI나 월드 모델, 라지 월드 모델, 이하 LWM이 바로 이런 개념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LWM은 단순히 말로 세상을 배우는 LLM과 달리 물리적 세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체스 AI를 예로 들어볼게요. 인간 데이터 접근법이라면 수백만 개의 인간 체스 경기 기록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반면 경험 접근법은 AI가 자기 자신과 수없이 많은 게임을 플레이하며 학습하는 방식이죠.
알파제로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체스 전략을 발견했어요. 수학 분야의 사례도 있나요? 네, 논문에서 언급된 알파프루프라는 시스템이 좋은 예입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인간 수학자들이 만든 약 10만 개의 형식적 증명을 학습했지만 이후에는 강화학습을 통해 자체적으로 1억 개 이상의 증명을 생성했어요. 그 결과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획득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죠. 이는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수학적 능력을 AI가 획득한 예시입니다. 실버와 서튼이 제안하는 경험의 시대 에이전트들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논문에서는 4가지 핵심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험의 흐름, 스트림즈 오브 익스피리언스입니다. 현재 AI는 사용자 질문에 응답하는 짧은 에피소드 단위로 작동하지만 경험 시대의 에이전트는 인간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연속적인 경험 속에서 학습하고 적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용자의 웨어러블 기기와 연결된 건강관리 AI는 수개월에 걸쳐 수면 패턴, 활동량, 식습관 등을 모니터링하며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는 언어학습 AI가 학습자의 실력 향상에 맞춰 수년간 지속적으로 교육 방법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현실 기반 행동과 관찰, 그라운디드 액션즈 앤드 옵서베이션즈입니다. 현재 AI는 주로 텍스트를 통해 소통하지만 경험 시대의 에이전트는 API 호출, 센서 데이터 수집, 로봇팔 제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합니다. 이는 르쿤이 말한 물리 AI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텍스트 인터페이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 기반 보상, 그라운디드 리워즈즈입니다. 현재 AI는 주로 인간의 피드백을 보상으로 활용하는데 이는 인간 평가자의 편향이나 지식 한계에 제약받게 됩니다. 경험 시대의 에이전트는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보상으로 활용해 인간조차 모르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과학 연구 AI는 실험 결과 데이터에서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관리 AI는 실제 심박수, 수면의 질 같은 생체 신호를 보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효과적인 전략을 AI가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특징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경험에 기반한 계획과 추론, Experience Based Planning and Reasoning입니다. 현재 AI는 주로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모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경험 시대의 에이전트는 자체 경험에 기반한 독자적인 추론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어쩌면 더 효율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죠. 이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많은 기술적, 개념적 도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강화학습의 샘플 효율성 문제입니다. 강화학습은 종종 방대한 양의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이는 실제 환경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위험할 수 있죠. 맞아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통해 학습한다고 생각해보면 끔찍하네요. 정확합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보상 설계의 어려움입니다. 복잡한 인간의 가치나 목표를 수치적 보상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보상 해킹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해킹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AI가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 로봇에게 바닥의 먼지를 줄이는 것에 대해 보상을 주면 로봇이 청소하는 대신 센서를 가리거나 바닥의 먼지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죠. 안전성 측면에서는 어떤 우려가 있나요?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통제와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특히 장기간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인간의 의도에 맞게 정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죠. 이는 AI 정렬 문제, AI 얼라이먼트 프라블럼이라고 불리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시대 패러다임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인간의 지식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초인적 AI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 수학, 의학 같은 분야에서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AI가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르쿤도 이와 관련해 향후 10년은 새로운 AI 아키텍처 패러다임과 로봇공학의 발전이 결합하여 새로운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줄 로봇공학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어요.
로봇과 AI의 결합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대라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AI는 실제 세계의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LWM을 통해 실제 세계 시나리오에서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갖춘 로봇이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죠. 그렇다면 비판적인 시각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큰 비판은 정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자율적 에이전트가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할 위험이 더 커진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지 설명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죠. 더불어 이런 접근법이 일자리 대체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버와 서튼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들은 이러한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경험의 시대가 몇 가지 안전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경험적 에이전트는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AI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상함수 자체가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정될 수 있어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교정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핵심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I 발전이 단순히 더 많은 인간 데이터나 더 큰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죠. 르쿤이 지적했듯이 LLM의 한계로 인해 5년 안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초인적 AI는 단순히 인간 지식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AI를 수동적인 모방자에서 능동적인 발견자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이트는요? AI 안전과 정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자율성이 증가할수록 안전과 통제 문제도 더 복잡해지는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철학, 윤리,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가 협력해야 하는 다학제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볼까요? 데이비드 실버와 리처드 서튼이 제안한 경험의 시대는 AI가 인간 데이터 모방에서 벗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 접근법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인적 지능을 달성할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안전, 통제, 정렬 같은 심각한 도전 과제도 안고 있죠. 얀 르쿤의 물리 AI와 월드모델 개념도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이러한 전환이 AI 연구의 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것은 AI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AI의 미래는 무엇이며 그것을 안전하고 유익하게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많은 이야기 나눴네요. 애들리 포커스 9번째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